다른 그림에서는 거의 아예 자취를 감춘다. 왜 그랬을까? 네네. 본인의 기호랑 굉장히 연관이 닿아 있어요. 클림트 스스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관심이 있다 아하. 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남성이 클림트에게는 그다지 흥미로운 소재가 아니었던 거예요.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. 아니 그러면 여러 명의 여성을 그렸지만 어느 한 작품에서는 한 여성을 여러 번 그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. 네. 그런 적이 있을까요? 맞습니다. 유일하게 3점의 초상화를 남긴, 그러니까 3점의 모델, 작품 모델로 쓴 여성이 있어요. 네. 바로 아델레 블로우바우어라는 여성입니다. 이 아델레 블로우바우어의 초상을 한번 보시면요. 네네. 역시 이 작품도 화려함의 절정을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. 실제로 그 금을 가장 많이 썼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작품이에요. 아,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껴지는 건데 너무 많이 사랑하면 금이 많이 들어가는군요. 비싼 거를 좀 써야죠. 네. 그럴 수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 아델레 블로우바우어라는 여자는 부호인 페르디난트 블로우바우어의 아내였어요. 근데 이들 부부가 유태인이었거든요. 아, 네네네. 네, 당시에 클림트의 열렬한 또 후원자이자 팬이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클림트 작품을 5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태인이기 때문에 이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점령을 했을 때 이 5점을 다 몰수를 당해요. 근데 이렇게 몰수를 당하기 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몰수를 당했으니까 부인 아델레는 남편보다 훨씬 더 먼저 사망을 했고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망을 했어요. 그래서 죽으면서 아델레가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 남편한테 내 재산 중에서 그림은 전부 다 오스트리아 정부에 기증을 해라 라고 했어요. 그게 1925년이에요. 그리고 이제 전쟁이 발발을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네네.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직후에 남편도 죽거든요. 근데 그때 이 남편이 자신의 3명의 조카에게 그림을 소유권을 넘겨요.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 알트만이라는 여자 조카였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에 망명을 해서 미국 시민이 되는데 1999년도에 갑자기 그림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오스트리아 정부에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. 근데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 것 같나요? 아무래도 가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? 그래요. 그 사실 저는 이게 국가와 개인 간의 소송이잖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아델레가 그런 유언을 남기면서 죽었잖아요. 내 재산 중에서 그림은 전부 다 오스트리아에 기증을 한다. 그렇죠. 이랬잖아요. 그러면은 저희는 경험이 많아요. 저희는 수도 공동체. 네. 그러니까 수도 공동체가 조직이 돼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갖고 있는 것의 계승은 다 직계예요. 무조건 혈통으로 갑니다. 그래요? 예,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본 거거든요. 그 사람의 유언이 있었어도 네네네. 일단 찍으셨지만 맞았어요. 그 마리아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결국은 이 그림이 다시 미국으로,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로 가요. 근데 이때 근거가 뭐였냐면 클림트에게 이 그림을 의뢰한 사람도, 이 초상, 아내의 초상을 의뢰한 사람도, 그리고 무엇보다 대금을 지급한 사람도 페르디난트이기 때문에 아내 아델레에게는 작품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거죠. 네. 사실 고흐는 너무 유명한 화가잖아요. 근데 이 고흐가 왜 그렇게 유명할까 생각을 해보면 네네. 고흐 본인의 재능도 물론 당연히 한몫을 했겠지만 고흐의 재수씨죠. 예, 이 고흐의 남동생인 테오의 와이프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나 봉어라는 이 여인의 역할이 굉장히 결정적이었습니다. 예. 고흐는 사실 살아생전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성공을 그렇게 누리지 못했잖아요. 맞아요. 유명세를 누리지 못했던 작가인데 고흐가 죽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고흐의 동생, 그러니까 요한나 입장에서 자기 남편이죠. 그렇죠. 자기 남편도 6개월이 채 안 돼서 사망을 해요. 맞습니다. 네. 네네. 그래서 졸지에 이제 미망인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요한나가 너무나 이제 고통과 시리 속에서 빠져서 있다가 좀 주변을 정리하고 보니까 온통 집 안에 고흐의 흔적이 가득한 거죠. 특히 뭐 원래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남편과 고흐가 주고받았던 그 수백 통의 편지를 서랍 속에서 보고 나서 이거를 내가 남편의 어떤 업을 받아서 다시 자기의 업을 이어가듯이, 남편의 업을 이어가듯이 고흐를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
그러고 나서 요한나가 사실 이 사람은 미술을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. 네, 뭐 딜러였던 것도 아니고 뭐 큐레이터였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고흐를 알리는데 자신의 남은 온 생을 쏟게 되고 결국 지금의 고흐가 있게 된 거예요. 그 요한나가 고흐 사후에 한 2년 정도를 2년 정도를 준비를 한 다음에 189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크고 작은 전시를 열기 시작해요. 근데 아무리 자기의 남편이 뭐 살아생전에 꽤 성공했던 딜러였다고 해도 요한나에게 어떤 막 탄탄한 인맥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번듯한 뮤지엄, 갤러리 이런 데서 전시를 처음부터 시작하지는 못하고 작은 어떤 카페 이런 데서 뭐 작품과 관련된 어떤 뭐 그 작품을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뭐 이런 모임, 소규모 모임들을 막 열기 시작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시간을 쌓은 다음에 이제 1905년이 되면은 네덜란드에 있는 슈타델릭이라는 큰 뮤지엄에서 고흐 사후 최대 규모의 회고전을 열기예요. 네.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요한나는 실질적으로 미술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아닙니다.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도 아닌데 아니죠. 그렇게 작게 시작해서 이렇게 크게 해나가는 과정들이 저 되게 궁금해요. 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요즘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. 소규모 모임 같은 네네.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, 뭐 책 읽는 모임을 만든달지 뭐 맞아요. 그런 카페 모임을 한달지 정말 그 시조가 요한나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카페 전시부터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오의 지인 뭐 이런 식의 어떤 주변의 도움을 좀 받기도 하고 컬렉터들에게 작품을 팔 때도 뭐 다 팔아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작품은 또 자신의 어떤 소유로 조금씩 남겨두기도 하고 네네.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전략들을 하는 거죠. 굉장히 똑똑한 대단한 여인. 전략가. 그렇죠. 사업가로 비즈니스로도 굉장히 네네. 뛰어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뭐 최초의 추상 뭐 이런 것도 좀 네. 살펴볼 수 있습니까? 미술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최초의 추상화라고 여겨졌던 작품은 칸딘스키의 작품이었어요. 1911년도의 작품인데 네네. 그런데 이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저 작품보다 한 4, 5년이 더 먼저 그려진 작품인데 힐마 아프 클린트라는 여성 작가예요. 네, 이 여성 작가가 이미 그 전에 한 1906년 정도에 원시적 혼돈이라고 이름 붙인 저 작품을 제작을 합니다. 저게 이제 최초의 추상화로 보는 것이 최근의 네네네. 어떤 흐름이에요. 이 힐마라는 작가도 상당히 좀 재미있거든요. 네네. 저 작가가요, 원래 이제 미술을 전공했던 사람이었고 혼자서 이제 막 졸업 후에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저 작품을 그리는 거예요. 근데 너무 이제 자기도 그 전까지는 저런 작품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. 새로웠던 거예요, 자기도. 그래서 1906년에 한 11월부터 해가지고 저런 추상화 연작을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원시적 혼돈이라고 제목을 붙여요. 근데 그 다음에 1908년 정도에는요, 무려 한 100점이 넘는 118점에 달하는 대형 회화를 연달아 막 완성한 후에 이 작가가 쓰러졌다. 아이고야. 라고 해요. 이렇게 막 무리를 한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에 아주 저명한 철학가이자 비평가였던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저런 추상화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. 평가받고 싶었던 거예요. 근데 이해를 했을까요? 첫 시도라고 하면 참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데. 뭐라고 반응을 했을 것 같으세요? 아무래도 철학자니까. 네. 두 가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. 이건 쓰레기야. 아니면 정말 새로운 걸 발견해냈고. 둘 중에 하나다. 그렇죠. 완전 긍정이거나 뭐 완전 부정이거나 뭐 이랬을 텐데 이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앞으로 50년 동안 누구도 이 그림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평가가 담겨 있냐면 누구도 이 그림을 이해 못할 거야. 라는 거죠. 사실은 긍정도 부정도 아닐 수 있어요. 네. 어쨌든 이런 충격적인 충고를 하게 되고 클린트가 이 평가에 낙담을 해요. 또 결국은 4년 정도를 그림을 좀 몇 년 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다가 다시 또 그냥 붓을 잡거든요. 그래서 이 여성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농가의 은둔을 하면서 고독하게 그림을 그리게 되고 뭐 후원자나 비평가, 화상 뭐 이런 사람도 없이 정말 그냥 작업만 한 거예요. 그렇게 1000점이 넘는 그림을 혼자서 실험을 하다가 44년도에 세상을 떠나거든요. 네네. 근데 80이 넘었을 때였어요. 그래서 조카한테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향후 20년 동안 이 작품을 공개하지 말아라. 그래서 슈타이너의 말처럼 자기 그림은 이해받지 못할 것이다. 라는 판단 때문이었죠. 그래서 작가 사후에 이 그림이 공개가 되고 이게 최초의 추상화였구나.
아, 그래서 나중에 네. 발견된 거군요. 라고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. 추상화의 역사도 생각보다 재밌지 않나요? 재밌네요. 네. 근데 50년이 지나도 저는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. 그 색채 마술사가 또 우리 샤가를 수식하는 말 중에 하나이잖아요. 그렇군요. 샤가를 수식하는 두 번째 그 수식어도 한번. 저는 되게 인상 깊은 그림이 하나 기억이 나요. 어떤? 목이 180도로 꺾여서 너무 아내를 바라봤던 너무 유명하죠.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. 그쵸. 아, 맞습니까? 생일 맞습니다. 우리가 오늘 다루는 책의 표지 그림. 아, 정말로요? 이기도 하고. 아, 그러네. 영업 없이 할 거예요? 이 책을 지금 다루고 소개하는데 정말로요?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? 아, 죄송해요. 저는 혼나야겠죠? 저는 네. 사실 이 책을 받고 너무 집중한 나머지 표만 놓은 거죠. 표만 예, 오늘 새롭게 봤네. 아, 맞네. 그렇습니다. 오, 그러니까 생일이구나. 그만큼 어떤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. 1915년 하니까 1914년에 있었던 제1차 세계 대전이 떠올라요. 그것과 매칭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작품을 할 수가 있었지? 라는 생각이 드네요. 바로 그것입니다. 정말. 바로 그것이 이 연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샤갈은 훨씬 더 그 전에 거의 1900년도 그 후반에 벨라 저 아내거든요. 네네네. 후의 아내가 되는 벨라를 만났어요. 근데 이 연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벨라를 알고 1909년도인가 아마 저들이 만나거든요. 근데 네. 1910년도에 샤갈이 딱 파리로 떠나요.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 서신으로만 서로 못 보고 주고받는 거죠. 그러다가 1914년도에 전쟁이 발발하잖아요. 맞습니다. 돌아와야죠.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벨라와 이제 고향에서 또 그 오랜만에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. 정확히 1914년도부터 3, 4년 동안 벨라를 그린 그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.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. 네. 우리가 아까 샤갈과 관련된 진실과 거짓을 낱낱이 파헤친다. 맞습니다. 이런 말 했잖아요. 사랑꾼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샤갈의 면모. 그러니까 평생 아내 저 벨라를 사랑했고 굉장히 일찍 벨라가 또 떠나요. 종전이 되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1년 전에 44년도에 급작스럽게 또 사망을 하거든요. 아이고야. 벨라가 죽고 난 다음에는 푸른 색채,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푸른 색채가 도는 연인 그림을 많이 그렸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인식에 사랑꾼이다. 미술사에 나쁜 남자 너무 많잖아요. 뭐 피카소, 뭐 그 기준으로 하면은 정말 나쁜. 다들 이거는 그냥 교수형감인 사람들이 많은데 오직 샤갈만큼은 그렇지 않다. 이런 인식이 우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. 그렇군요. 그러나 샤갈에게는 그 두 명의 여인이 더 있었습니다. 아, 정말로요? 아니, 보통 사랑꾼이면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일단 첫 번째 여인은 버지니아 맥닐이라고 해서 샤갈이 벨라가 죽고 나서 거의 9개월 동안 붓을 들지 못해요. 그 가정부라고 하긴 좀 뭐하고요. 비서 역할을 좀 할? 말동무도 되어주고 옆에서 좀 생활도 챙겨주고 할 여인을 고용을 하는데 그게 딸 이다가 고용을 해요. 그 사람이 바로 버지니아 맥닐이었고 이 버지니아 맥닐은 지성이 좀 있는 여성이었고요. 그 샤갈이 거의 50대 후반, 뭐 57, 58 뭐 이랬었는데 버지니아 맥닐의 나이는 30. 아니, 보통 이런 걸 도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나쁜 사람. 네. 그때 사실 버지니아는 유부녀였거든요. 그 유부녀였고 자신의 남편이 존 맥닐이라고 해서 화가이기도 했었어요. 그러니까 그림에 어느 정도 또 조예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. 네. 대화를 나누다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. 아니, 그러면 남편 있는 상황에서 사랑이니까요. 정말 사랑이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뭔가 예. 지금은 안 돼요. 지금 이제 평가하면 안 되고, 안 되고 알겠습니다.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버지니아와는 결혼을 하지 않고 네네. 내연의 어떤 관계에 좀 있었고요. 50년도에 이 샤갈이 재혼을 하거든요. 바바라는 여성이랑 재혼을 하는데 이 바바와의 관계도 굉장히 독특합니다. 일종의 계약 결혼이었거든요. 계약 결혼, 네. 그 시대 계약 그 결혼이 시대의 있다고요? 계약 결혼. 이것도 역시 이다가 버지니아 맥닐과 헤어지고 나서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바바를 또 소개시켜주죠. 바바 역시도 영리한 여성이었고 이 여성의 영리함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면 거의 샤갈 말년까지,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하면서 샤갈의 이력을 관리합니다. 그 정도면 계약 결혼이 아니지 않습니까? 이제 나중에는 네. 계약의 내용을 바바가 조정하기도 하고 뭐 들리는 어떤 풍문 비슷하게 이런 것들에는 딸 이다와의 관계를
조금 차단하기도 하고. 그러나 샤갈은 기꺼이 그것에 응했어요. 그걸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. 아니 이런 이야기는 진짜 작가님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너무 흥미진진한데요. 제가 또 야사에 관심이 많아요. 야사만 팝니다. 정말 재미는 야사죠. 네, 그래서 네. 이 두 여인이 또 함께 있었습니다. 신기하네요. 이걸 보면서 지금까지 계속 남자 작가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그랬는데 네, 그렇죠. 진짜 충격받았던 거는 나혜석 우리 작가, 여성 작가들. 여성 작가 그 기백이랑 당당함. 정말 그분은 또 너무 다른 스타일. 예, 이분은 진짜 그냥 화살을 본인이 다 맞을 딱 숨겨자 느낌이었다는 네. 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예, 각오를 딱, 화살을 예. 다 내가 맞겠다. 약간 어. 그런 느낌으로 제일 그냥 시대를 완전히 앞서가서 그냥 행진하는 네. 사람. 너무 쏴라, 쏠때가 쏴라. 내가 맞겠다. 아주 대장부. 예, 그거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. 못할 것 같아요. 예, 예. 그 많은 비난과 이런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. 네. 예측하고 있어요.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약간은 실패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. 글에 보면. 그런데도 그거를 그냥 나는 그냥 내 인생은 이렇게 살겠다. 나혜석 말고도 네. 작가님이 한번 들여다보세요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여성 작가가 있다면 또 누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그 시대 여성 작가는 정말 많은 한계가 있어요. 네. 진짜 결국은 나혜석처럼 작가로서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작품을 못 남겼다는 점에서도 네. 어떤 실패를 경험한 하지만 그게 한 20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여자 작가들이 네. 나와요. 그 작가들이 박래연, 청경자 이런 분. 10년대도 거의 못 나와요. 네. 정말 끝까지 작업을 하는 분들이 못 나와요. 근데 이제 청경자, 박래연은 20년대생으로서 이제 정말 여성이라서가 유명한 게 아니라 그냥 작품으로서 작품으로서. 너무나 예. 훌륭한 자기의 스타일을 찾아낸 그런 작가라는 점에서 너무 의미가 있죠. 뱀이라는 작품을 저는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리기 위해서 그 뱀집에 가가지고 실제로 지켜보면서 이거를 그렸다는 게 이런 독함은 정말 이거 이 정도 돼야지 이게 저희한테 없는 거죠. 그쵸. 그러니까 저희가 저는 그 그렇게 미술을 못한 못합니다. 이유가 거기 무섭습니다. 있었습니다. 네, 그렇게 못하는 독함이 게, 없다는 네. 거. 정말 대단한 작가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. 네. 제가 마지막으로 작가님 보내드리기 전에